잠시 후 여러분은 8.15 해방부터 현재까지 한국 현대사를 모두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로빈의 기록을 시작합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40년 중국 충칭에 정착한 후 광복 이후 독립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준비를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삼균주의를 바탕으로 한 민족의 자유와 독립, 민주주의 국가 건설 등을 목표로 한 건국 강령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강령은 임시정부가 독립 후 실현하고자 했던 이상적인 국가의 청사진을 제시하며 광복 이후 국가 건설의 중요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1942년 중국 예난을 거점으로 조직된 조선독립동맹은 김두봉을 주석으로 하고 보통선거를 통한 민주공화국 수립, 남녀평등, 토지분배, 의무교육 시행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선독립동맹 강령을 발표하였습니다. 국내에서는 1944년 여운형을 중심으로 조선건국동맹이 결성되었고, 일제 패망에 대비하여 일본 제국주의 타도를 위한 대동단결과 민주주의 원칙에 의한 국가 건설을 목표로 하는 조선건국 동맹 강령을 발표하였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 연합국의 전세가 유리해지자 1943년 중국의 장제스, 미국의 루즈벨트, 영국의 처칠 등 주요 연합국 지도자들은 카이로 회담을 개최하여 상호 협력 강화와 전후 처리 문제를 논의하였습니다. 이 회담에서 발표된 카이로 선언에는 일본이 전쟁 전 점령했던 영토를 반환하도록 명시하고 한국을 적당한 시기에 독립시키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카이로 선언은 일본의 영토 문제 및 우리 민족의 독립을 보장한 연합국의 최초 공식 성명으로 전후 동아시아 지역의 국제질서 재편에 중대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말기에 이탈리아의 항복과 독일의 패배가 가시화되면서 1945년 2월 미국, 영국, 소련의 지도자들은 소련의 얄타에서 얄타 회담을 개최하였습니다. 이 회담에서는 전후 독일에 대한 처리 방침과 소련의 대일전 참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합의에 따라 소련은 독일과의 전쟁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일본에 선전포고를 하고 태평양 전쟁에 참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1945년 7월 독일 항복 후 개최된 포츠담 회담에서 연합국은 일본의 무조건 항복을 요구하는 포츠담 선언문을 발표하여 카이로 선언의 모든 조항은 이행되어야 한다 라고 명시함으로써 한국의 독립을 재확인하였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항복 요구를 거부하였고 미국은 1945년 8월 6일과 9일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투하하였습니다. 이어 소련이 대일전 참전을 선언하자 일본 국왕은 1945년 8월 15일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을 선언하였고, 이로써 우리 민족은 광복을 맞이하였습니다. 광복은 연합군의 승리로 얻어진 것이었지만 우리 민족의 지속적인 독립운동의 결과이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갑작스러운 항복으로 독립을 위해 준비된 국내 진공작전이 무산되었고, 연합국이 한반도를 패전국의 식민지로 간주함으로써 우리가 염원하던 자주정부 수립에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1945년 8월 11일 얄타 회담 이후 한반도에 진주한 소련군은 일본군의 무장을 신속히 해제하며 한반도 북부 지역을 빠르게 점령해 나갔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미국은 소련이 한반도 전체를 단독으로 점령하는 것을 막고자 소련에 한반도를 북부와 남부로 나누어 점령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이 제안이 받아들여지면서 한반도는 38도선을 기준으로 분할되었으며 그 결과 이북 지역은 소련군이, 이남 지역은 미군이 각각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38도선 분할은 한반도의 본격적인 분단의 시작을 의미하였으며 이후 북한과 남한의 분리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미국은 한반도 남부 지역에 군정청을 설치하고 직접 통치를 실시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은 조선인민공화국,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같은 기존의 정부 조직을 인정하지 않고 일제강점기에 조선 총독부 관료 및 경찰 조직을 유지해 군정을 운영하였습니다. 반면 소련은 한반도 북부에 이미 구성된 인민위원회의 행정권을 이양하고
간접 통치하는 방식을 취하였습니다. 소련은 사회주의 세력이 정권을 장악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였으며 조만식 등의 민족주의 인사들을 대거 숙청함으로써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사회주의 세력의 영향력을 강화하였습니다. 이러한 미국과 소련의 상이한 정치적 접근 방식은 한반도의 분단을 더욱 고착화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일본 패망 직전 조선 총독부로부터 치안권을 이양받은 여운형은 광복 직후인 1945년 8월 안재홍 등과 함께 조선건국동맹을 중심으로 조선건국준비위원회를 조직하며 좌우 연합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조선건국준비위원회는 전국적으로 145개의 지부를 설치하여 치안 및 행정 등을 담당함으로써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조선공산당을 비롯한 좌익 세력이 위원회의 주도권을 장악하게 되자 안재홍을 비롯한 일부 우익 세력은 이에 대한 반발로 건국준비위원회에서 이탈하여 조선국민당을 창당하였습니다. 1945년 9월 미군의 한반도 진주 소식을 접한 조선건국준비위원회는 중앙조직을 정부 형태로 개편하고 각 지부를 인민위원회로 재편함으로써 미군과의 협상에서 보다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고자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조선인민공화국의 수립을 선포하였으며 이후 조선건국준비위원회를 해체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여러 정치 세력이 각기 다른 정치 이념과 목표를 가지고 활동하였습니다. 우익 단체로는 한국민주당, 독립촉성중앙협의회, 한국독립당이 있었습니다. 송진호와 김성수의 주도하에 결성된 한국민주당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지지하는 입장을 표명하였고 미 군정청과 긴밀히 협력하였습니다. 이승만은 미국에서 돌아와 독립촉성중앙협의회를 조직하였고 김구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주석이 아닌 개인 자격으로 귀국하여 임시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한국독립당을 중심으로 활동하였습니다. 좌익 단체로는 박현영 등이 조선공산당을 개편하여 남조선 노동당을 창당하였습니다. 중도 세력으로는 안재홍 등 중도 우익이 신민족주의를 내세우며 국민당을 조직하였고 여운형은 조선인민공화국 해체 후 조선인민당을 결성하였습니다. 한편 1945년 12월 미국, 영국, 소련의 외무장관들은 제2차 세계대전 후의 전후 처리를 논의하기 위해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를 개최하였고 한국의 독립 문제도 주요 의제 중 하나로 거론되었습니다. 회의 결과 임시민주정부의 수립과 이를 돕기 위한 미소 공동위원회를 설치하고 한반도의 안정과 발전을 돕기 위해 최대 5년간 미국, 영국, 소련, 중국 등 4개국에 의한 한반도 신탁 통치가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회의 결과 중 신탁 통치의 실시라는 내용만이 부각되었고 이 사실이 국내에 알려지면서 김구의 한국독립당, 한국민주당, 이승만 등을 포함한 우익 세력은 이를 또 다른 형태의 식민 통치로 인식하고 즉시 신탁 통치 반대 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좌익 세력인 조선공산당 역시 초기에는 신탁 통치에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였지만 회의 결정의 본질이 임시민주정부의 수립에 있음을 인식하고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의 결정에 대한 총체적 지지로 입장을 바꾸었습니다.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의 결정은 신탁 통치를 둘러싼 찬탁과 반탁의 대립을 촉발하였고 이러한 대립은 통일정부 수립을 둘러싼 좌우 세력 간의 충돌과 미소 양국의 정치적 이해관계와 맞물려 심각한 갈등으로 이어졌습니다.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의 결정사항을 두고 좌익과 우익의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1946년 2월 북한에서는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가 출범하여 사실상의 정부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1946년 3월 미국과 소련은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의 결정을 토대로 한국의 임시정부를 수립하고 신탁 통치를 도입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제1차 미소 공동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소련은 제1차 미소 공동위원회에서 한국의 임시민주정부 수립을 논의하는데 어떤 정당이나 사회단체를 참여시킬지에 대한 문제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였습니다. 소련은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의 결정에 반대하는 세력을
회의 참여에서 배제하자고 주장한 반면 미국은 신탁 통치에 반대하는 의견을 가진 단체라 할지라도 그들이 참여를 원한다면 모든 단체를 협의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양측의 의견 차이로 인해 협상은 진전을 보지 못하고 결렬되었고, 이는 회의가 1946년 5월 이후 무기한 휴회로 이어지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제1차 미소공동위원회의 결렬 이후 1946년 6월 이승만은 정읍연설에서 미소공동위원회의 재개 일정이 불투명함을 언급하며 38도선 이북에서 소련의 영향을 제거하고 남한만이라도 독립적인 정부를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승만의 주장은 한국 민주당의 지지를 받았으며 이는 남한 내에서 단독 정부 수립을 위한 정치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무기 휴회된 공의가 재개될 기색도 보이지 않으며 통일 정부를 고대하나 여의케 되지 않으니 우리는 남방만이라도 임시정부 혹은 위원회 같은 것을 조직하여 38 이북에서 소련이 철퇴하도록 세계 공론에 호소하여야 될 것이니 여러분도 결심하여야 될 것이다. 그리고 민족통일기관 설치에 대하여 지금까지 노력하여 왔으나 이번에는 우리 민족의 대표적 통일기관을 귀경한 후 즉시 설치하게 되었으니 각 지방에 있어서도 중앙의 지시에 순응하여 조직적으로 활동하여 주기 바란다. 이와 같이 사료를 통해 이승만의 정읍 발언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한편 한국의 신탁 통치 문제로 인한 좌우파의 대립이 심화되는 가운데 이승만의 정읍 발언 등 남한 중심의 접근이 남북 분단의 가능성을 높이자 중도 좌파 여운형과 중도 우파 김규식은 남북을 아우르는 정부 수립을 목표로 좌우 합작 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미 군정의 지원과 대중적 지지 속에 결성된 좌우 합작위원회는 좌우 합작 7원칙을 발표하였고, 미 군정은 이 원칙을 바탕으로 중도적 노선을 지향하는 정치인들을 지원하며 남조선 과도 입법의원을 출범시켰습니다.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의 결정에 따라 남북의 좌우 합작으로 민주주의 임시정부를 수립할 것, 미소 공동위원회의 속개를 요청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할 것, 토지는 몰수, 유조건 몰수, 매수하여 농민에게 무상으로 분배하고 중요 산업을 국유화할 것, 친일파, 민족 반역자를 처단할 조례를 제정할 것, 정치범을 석방하고 남북 좌우의 테러를 중지할 것, 입법기관의 권한, 구성, 운영 등을 좌우 합작위원회에서 작성 실행할 것, 언론, 집회, 결사, 출판, 교통, 투표의 자유를 보장할 것. 좌우 합작위원회는 좌익이 제시한 5원칙과 우익이 제시한 8원칙을 절충하여 좌우 합작 7원칙을 마련하였지만 좌우익 양측 모두에게 반발을 사게 되었습니다. 좌우 합작 운동은 한반도의 통합적 정부 수립을 목표로 했으나 여러 어려움에 직면하였습니다. 당시의 중요한 정치적 인물들인 김구, 이승만, 그리고 조선공산당 등이 참여하지 않았으며 좌우 합작 7원칙 중 신탁 통치, 토지 개혁, 친일파 처벌 문제 등에서 좌익과 우익 사이에 깊은 의견 차이가 존재하였습니다. 이러한 내부적 갈등과 더불어 냉전의 격화로 인해 미 군정은 좌우 합작 운동에 대한 지원을 철회하였고 1947년 여운형이 암살되면서 좌우 합작 위원회의 활동은 중단되었습니다. 1947년 5월에 개최된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에서 미국과 소련은 협의에 참여할 단체의 선정을 둘러싸고 계속해서 대립하였고, 이에 미국은 한반도 문제를 국제연합으로 이관하였습니다. 이후 1947년 11월 소련의 불참 속에 열린 유엔 총회에서는 남북한의 인구 비례를 기준으로 한 총선거를 통해 한국의 정부를 수립하는 방안이 결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고 감독하기 위해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이 한반도에 파견되었으나 북한과 소련은 국제연합의 결정에 반발하며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의 38도선 이북 지역 접근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1948년 2월 유엔 소총회는 위원단이 접근 가능한 지역의 총선거를 결의함으로써 사실상 남한 지역만의 총선거를 결정하였습니다. 총회가 당면하고 있는 한국 문제는 근본적으로 한국민 자체의 문제이며 그 자유와 독립에 관련된 문제이므로 총회는 한국 대표가 한국 주재 군정 당국에 의하여 지명된 자가 아니라
한국민에 의하여 실제로 정당하게 선출된 자라는 것을 감시하기 위하여 조속히 유엔 한국임시위원단을 설치하여 한국에 주재케 하고 이 위원단에게 한국 전체를 여행, 감시, 협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것을 결의한다. 이와 같이 사료를 통해 유엔 총회 결의의 내용을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남한에서 단독 총선거를 실시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정치 지도자들 사이에서 의견이 나뉘었습니다. 이승만과 한국민주당은 남한만의 단독 선거를 통한 정부 수립을 지지하였지만 좌익 세력과 김구, 김규식 등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일부 우익 세력은 이에 반대하였습니다. 그들은 남한만의 총선거가 결국 남북 분단을 고착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표하며 통일정부 수립을 주장하였고, 김구와 김규식을 비롯한 일부 지도자들은 남북 협상을 추진하였습니다. 1948년 4월 평양에서 개최된 전조선 제-정당 사회단체 대표자 연석회의에서는 남한 단독선거 반대, 미소 양군의 한반도 철수, 전국 총선거에 의한 통일정부 수립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이 발표되었습니다. 하지만 유엔과 미 군정은 선거 일정을 유지하여 1948년 5월 10일에 5.10 총선거를 실시하였고, 북한 역시 독자적인 정부 수립을 추진하였기 때문에 남북 간 협상은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습니다. 통일정부 수립을 위한 운동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도 계속되었지만 김구의 암살로 인해 힘을 잃게 되었습니다. 단독정부 수립을 위한 총선거일이 5월 10일로 확정되자 좌익 세력 중심의 단독선거 반대 투쟁이 전국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1947년 3월 1일 제주에서는 3.1절 기념대회에서 경찰의 총격으로 인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제주도민들의 큰 분노를 일으켰으며 결국 대규모 총파업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에 미 군정은 경찰과 극우 청년단체를 동원해 강경 진압을 시도하였고, 이는 지역 내 더 큰 갈등을 초래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1948년 4월 3일 남조선 노동당과 좌익 세력은 5월 10일로 예정된 단독정부 수립을 위한 총선거에 반대하며 대규모 무장 봉기를 일으켰습니다. 이들은 한반도 전체에 걸친 통일정부의 수립과 미군의 철수를 요구하는 강력한 시위를 전개하였습니다. 미 군정은 제주에서 발생한 무장 봉기를 진압하기 위해 육지에서 경찰과 군대를 파견하였고, 이 과정에서 수만 명의 제주도민이 희생되었습니다. 또한 5월 10일에 실시된 총선거에서는 제주도의 세 선거구 중 두 곳에서 투표수가 과반수에 미치지 못해 선거가 무효 처리되었으며, 이로 인해 해당 지역에서는 재헌 의원을 선출하지 못하였습니다. 한편 50 총선거 이후 이승만 정부는 무장봉기를 강력하게 진압하기 위해 제주도에 경비 사령부를 설치하고 육지에서 병력을 추가로 파견하였습니다. 하지만 갈등의 확산은 멈추지 않았고, 같은 해 10월 19일 여수에 주둔 중이던 국군 내 좌익 세력이 제주 출동 반대와 통일정부 수립 등의 구호를 내세우며 무장봉기를 일으키는 여수 순천 11구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정부는 여수와 순천 일대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강력한 군사작전을 통해 반군을 진압하였습니다. 사건의 진압 이후 반군의 잔여 세력은 완전히 해산되지 않고 지리산 등의 산악 지역으로 흩어져 게릴라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여수 순천 11구 사건은 이후 국가보안법 제정과 국민보도연맹 조직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정부 군대와 경찰은 제주 4.3 사건과 여수 순천 11구 사건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좌익 세력과 사건의 관련자를 색출한다는 명목하에 무고한 민간인까지 무차별적으로 학살하였습니다. 제주에서만 전체 도민의 약 10%에 해당하는 2만 5천에서 3만여 명의 주민이 국가 공권력에 의해 희생되었습니다. 1948년 5월 10일 38도선 이남에서 실시된 50 총선거는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선거로 만 21세 이상의 모든 국민에게 투표권이 부여되었으며 직접, 평등, 비밀, 보통 선거의 원칙에 따라 치러졌습니다. 50 총선거를 통해 국회의원이 선출되었고 재헌 국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총선거 계획에 따라 38도선 이남에서는 200명, 이북 지역에서는 100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김구와 김규식을 포함한 남북 협상파 지도자들은 전국적인 통일정부 수립을 주장하며 총선거에 불참하였고, 좌익 세력 역시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을 반대하며 선거 참여를 거부하였습니다. 50 총선거 결과 제주 4.3 사건의 여파로 인해 선거를 제대로 치르지 못한 두 곳을 제외한 선거구에서 2년 임기의 재헌 국회의원 198명이 선출되었습니다. 이로써 한국 역사상 처음으로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여 대표를 선출하는 민주보통선거가 시행되었습니다. 당초 이승만과 한국민주당이 선거에서 우세할 것으로 예상하였지만 당선된 의원 중 상당수는 무소속이었습니다. 이들 가운데는 이승만과 한국민주당에 대해 비판적이며 개혁적인 입장을 가진 의원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제주도에서는 이후 상황이 안정되면서 1년 뒤인 1949년에 추가 선거가 실시되었고, 그 결과 2명의 국회의원이 선출되었습니다. 1948년 5월 31일에 개원한 재헌국회는 첫 회의에서 이승만을 국회의장으로 선출하였습니다. 이후 7월 17일에 재헌국회는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확정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독립정신과 건국이념을 계승하는 민주공화국 체제의 헌법을 공포하였습니다. 재헌헌법은 대통령 중심제, 삼권 분립, 다당제, 국회 간접 선거로 정부통령 선출, 대통령 임기를 4년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제32조, 국회는 보통, 직접, 평등, 비밀 선거에 의하여 공선된 의원으로서 조직한다. 국회의원의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서 정한다. 제53조, 대통령과 부통령은 국회에서 무기명 투표로서 각각 선거한다. 전항의 선거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투표로서 당선을 결정한다. 제55조, 대통령과 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단, 재선에 의하여 1차 중임할 수 있다. 제102조, 이 헌법을 제정한 국회는 이 헌법에 의한 국회로서의 권한을 행하며 그 의원의 임기는 국회 개회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이와 같이 사료를 통해 재헌헌법의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재헌헌법의 전문에서는 대한민국이 3.1운동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세워 전 세계에 선포한 독립정신을 계승하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국제평화 유지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국가의 국제적 책임과 역할을 강조하였습니다. 7월 20일에는 재헌국회가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이시영을 부통령으로 선출하였습니다. 1948년 8월 15일, 초대 대통령 이승만은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을 국내외에 공식 선포하였습니다. 같은 날, 주한미군 사령관 하진은 밤 자정을 기점으로 미 군정 종료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로써 대한민국의 독립적인 정부 운영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로 수립된 정부는 국방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육군과 해군을 편성하고 교육체계의 개선을 위해 일제강점기의 중학교를 중학교와 고등학교로 분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어 외교활동 강화를 위해 중국 난징에 첫 해외 외교기관을 설치하고 12월에 열린 제3차 유엔 총회에서는 대한민국 정부가 유엔 감시하에 선거로 수립된 합법적 정부임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이어 이듬해에는 대한민국의 국제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도쿄에 주일 대표부를 설치하였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대한민국이 독립국으로서의 정체성을 굳건히 하고 국제사회에서의 위치를 확고히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직후 민족 반역자와 친일파를 처단하여 사회 정의를 바로 세우자는 여론이 거세게 일어났습니다. 이에 따라 1948년 9월에 열린 재헌국회에서는 재헌헌법에서 반민족 행위자를 소급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친일 민족 반역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반민족 행위 처벌법을 제정하였습니다. 반민족 행위 처벌법은 일제강점기에 일어난 반민족 행위에 대한 처벌뿐 아니라 그들의 재산을 몰수하고 공민권을 제한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였습니다. 이 법을 효과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반민족 행위 특별조사위원회, 특별재판부, 특별검찰부 등이 설치되었습니다. 제1조, 일본 정부와 통모하여 한일 합병에 적극 협력한 자,
한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조약 또는 문서에 조인한 자와 모의한 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고 그 재산과 유산의 전부 혹은 2분의 1 이상을 몰수한다. 제2조 일본 정부로부터 자귀를 받은 자 또는 일본 제국의회의 의원이 되었던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그 재산과 유산의 전부 혹은 2분의 1 이상을 몰수한다. 제3조 일제하 독립운동자나 그 가족을 악의로 살상, 박해한 자 또는 이를 지휘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그 재산의 전부 혹은 일부를 몰수한다. 이와 같이 대한민국 관보 제5호를 통해 반민족 행위 처벌법의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1948년 10월 반민족 행위 처벌법을 근거로 반민족 행위 특별조사위원회가 설치되었습니다. 반민특위는 일제강점기 동안 민족 반역 행위에 연루된 약 7천여 명을 반민족 행위자로 분류하고 그중 주요 인물들을 적극적으로 검거하였습니다. 반민특위의 활동은 국민의 관심과 지지를 받았으며 많은 제보를 통해 활발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반민특위는 박흥식, 노덕술, 최린, 최남선, 이광수 등 주요 친일 혐의자들을 체포하는 데 성공하였지만 이승만 정부는 친일파 청산보다 반공 정책을 우선시하며 반민특위 활동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또한 반민특위에 소속된 일부 국회의원들이 공산당과의 접촉을 이유로 간첩 혐의를 받아 구속되는 국회 프락치 사건이 발생하였고 일부 친일 경찰이 반민특위를 습격하는 등 친일파 청산 작업을 방해하기도 하였습니다. 결국 반민법의 공소시효가 1950년 6월에서 1949년 8월로 단축되었고 반민족 행위자의 범위와 처벌 기한이 축소되면서 반민족 행위 처벌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는 반민특위의 활동을 크게 제한하였고 그 효과를 유명무실하게 만들었습니다. 이후 1951년 반민족 행위 처벌법이 폐지되면서 친일파 청산 노력은 사실상 좌절되었습니다. 광복 후 한국 농민의 대다수는 소작농이었습니다. 소작농은 다른 사람의 땅을 빌려 경작하고 그 수확물의 상당 부분을 소작료로 지불해야 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또한 자기 땅과 남의 땅을 함께 경작하는 자소작농도 35%에 이르렀기 때문에 정부는 소작농을 자작농으로 전환하고 지주들을 산업자본가로 육성하여 농업과 공업을 함께 발전시키고자 하였습니다. 한국에서는 농지개혁이 필요했지만 미군정 기간에는 지주층의 강력한 반대로 실행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1949년에는 농지개혁법을 제정하고 이듬해인 1950년 3월에는 농지개혁법을 일부 개정하여 시행하였습니다. 제5조 정부는 다음에 의하여 농지를 취득한다. 다음의 농지는 적당한 보상으로 정부가 매수한다. 가. 농가 아닌 자의 농지. 나. 작용하지 않는 자의 농지. 다. 본법 규정의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의 농지. 이와 같이 대한민국 관보 제116호를 통해 농지개혁의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농지개혁법에서는 한 가구당 3정보 이상의 농지를 소유할 수 없었고 이를 초과하는 농지는 정부가 유상으로 매입한 후 농민에게 유상으로 분배하였습니다. 이는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농사를 짓는 사람이 땅을 소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재정 부족으로 인해 지주에게 현금 대신 평년작의 150%에 해당하는 지가증권을 지급하였고 농지를 분배받은 농민은 매년 자신의 생산물 일정액을 5년 동안 정부에 상환함으로써 토지 소유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6.25 전쟁으로 일시 중단되었던 농지개혁은 전쟁 후 재개되어 완료되었습니다. 농지개혁으로 약 58만 정보의 소작지가 매입되어 농민들에게 분배되었고 그 결과 사실상 소작제는 폐지되고 전근대적인 지주와 소작농의 관계가 소멸되면서 농민 중심의 토지 소유 구조가 확립되었습니다. 하지만 농지개혁의 실시가 지연되면서 일부 지주들은 법 시행 전에 농지를 미리 처분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지주들은 농지개혁 과정에서 받은 지가증권을 현금으로 전환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이는 산업자본가로의 전환을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일부 농민 역시 분배받은 농지의 대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어 땅을 되팔기도 하였습니다. 광복 직후 미 군정은 한국 내에 남아있던 일본의 모든 공유 및 사유 재산을 몰수하였습니다. 미 군정은 이 재산을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해 신안공사를 설립하여 운영하였고 이후 대한민국 정부로 이관하였습니다. 1949년 12월에는 이 재산을 처리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귀속재산 처리법을 시행하였습니다. 이 법에 따라 이전된 재산이 민간에 매각되면서 여러 민간 기업이 탄생하였고 그 결과 우리나라의 경제 활동이 확대되었습니다. 남과 북에 서로 다른 정치 체제의 정부가 수립되자 두 정부는 서로의 체제를 비난하며 강한 대립을 보였고 이는 휴전선 근처에서 크고 작은 교전으로 이어졌습니다. 남한 내부에서는 좌우익 세력 간의 갈등이 깊어져 남한의 좌익 세력 중 일부는 지리산, 태백산 일대에서 게릴라전을 벌였고 북한은 남한 내 좌익 세력을 지원하며 남한의 사회적 혼란을 조장하였습니다. 이후 소련과 군사 비밀 협정을 맺은 북한은 소련과 중국의 지원을 받아 군사력을 강화하고 전쟁 준비를 시작하였습니다. 냉전의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소련은 북한에 현대식 무기를 공급하였고 중국도 군사적 지원을 확대하여 국공내전에 참여했던 조선의용군 수만 명을 북한군에 편입시키며 군사력을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한편 1949년 중국이 공산화되는 등 국제적인 냉전 체제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미국은 한국에 주둔 중인 전투부대의 철수를 시작하였습니다. 이어 1950년 1월 미 국무장관 딘 에치스는 에치슨 선언을 통해 알류샨 열도, 일본, 오키나와, 필리핀을 연결하는 이른바 에치슨 라인을 발표하였습니다. 에치슨 선언의 결과 한반도와 타이완이 태평양 방위선에서 제외되었고 이를 통해 북한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도 미국의 군사적 개입이 없을 것이라 판단하였습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은 기습적으로 남한을 침공하여 6.25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북한군은 우세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전쟁 개시 3일 만에 서울을 점령하였고 7월 말에는 경상도 일부 지역과 제주도를 제외한 한반도 대부분을 장악하였습니다. 이승만 정부는 대구를 거쳐 부산으로 피난하였고 부산을 임시 수도로 정하여 정부의 기능을 유지하였습니다. 북한의 남침 후 국제연합의 안전보장이사회는 남한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결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을 주축으로 16개국이 참여하는 유엔군이 편성되었고 유엔군은 국군과 함께 낙동강 일대에서 방어선을 구축하여 북한군의 남하를 저지하였습니다. 전황이 남한에 불리하게 진행되던 중 유엔군은 1950년 9월 15일 인천 상륙작전을 실시하여 단숨에 전세를 역전하였습니다. 9월 28일 국군과 유엔군은 3개월 만에 서울을 탈환한 뒤 계속해서 북진하여 평양을 점령하고 압록강 유역까지 진출하였습니다. 유엔군이 국경에 접근하자 중국은 북한을 지원하기 위해 전쟁에 개입하였습니다. 중국군의 개입으로 전세가 불리해지자 12월 15일 함경도 흥남 지역에 고립된 국군과 유엔군은 북한 주민과 함께 흥남항을 통해 흥남 철수 작전을 전개하였습니다. 이후 국군과 유엔군은 후퇴를 거듭하였고 서울이 다시 북한군에게 점령당하였습니다. 하지만 전열을 재정비한 국군과 유엔군은 약 70일 만에 서울을 재수복하였고 이후 38도선 부근까지 진격하여 북한군, 중국군과 치열한 전투를 이어갔습니다.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세계대전으로의 확대 가능성에 대한 부담을 느낀 유엔군과 공산군은 휴전 협상을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휴전 협상은 군사 분계선 설정과 포로 송환 문제 등에서 양측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2년 이상 지속되었습니다. 협상이 지연되는 동안 38도선 부근에서는 치열한 고지쟁탈전이 이어지며 많은 희생자가 발생하였고 휴전을 반대한 이승만 정부는 반공포로 중 일부를 일방적으로 석방하기도 하였습니다. 결국 전쟁 발발 후 약 3년 만인 1953년 7월 27일 유엔군, 중국군, 북한군은 정전협정을 체결하였습니다. 하지만 한국군은 전쟁 초기에 작전 지휘권을 유엔군 사령관에게 넘겼기 때문에
휴전협정문에 직접 서명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전쟁이 정전협정으로 일단락된 후 남한 정부는 1953년 10월 미국과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조약에는 한반도에서 무력 충돌이 발생할 경우 미국이 즉각 군사적으로 개입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에 따라 미군의 한국 주둔이 시작되었습니다. 한편 북한에서는 중국의 영향력이 강화되었고, 이는 북한의 정치 및 군사 전략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6.25 전쟁은 한반도에 엄청난 인적 및 물적 피해를 남겼습니다. 전쟁으로 인해 수백만 명의 군인과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하였고, 수많은 전쟁 고아와 이산가족, 미귀환 포로 등이 생겨났습니다. 또한 주택, 학교, 도로, 교량, 항만, 공장 등 주요 사회 기반 시설이 파괴되었고, 농토의 황폐화로 식량과 생필품 부족을 겪었습니다. 남한의 제조업 시설은 1949년 대비 약 42%가 파괴되었으며, 북한의 공업 시설도 1949년 대비 약 60%가 손실되었습니다. 또한 전쟁 중에는 이념적 대립이 격화되어 좌익 세력이 인민 재판을 통해 우익 인사를 학살하기도 하였고, 국군과 경찰이 좌익으로 간주된 보도연맹원과 교도소 수감자들을 처형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남과 북의 적대감을 더욱 심화시켰고, 휴전선을 중심으로 양측의 군사적 대치가 지속되었습니다. 남한에서는 이승만 정부 아래 반공체제가 강화되었고, 북한에서는 김일성의 독재체제가 확고해졌습니다. 6.25 전쟁 이후 한국은 식량을 비롯한 생필품 부족을 겪었습니다. 전쟁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막대한 재정이 지출되면서 물가가 급등하였고,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는 등 실업 문제도 심각하였습니다. 휴전이 성립된 후 이승만 정부는 귀속 재산의 처리에 주력하였으며, 전후 복구 작업에 집중하여 1957년까지 파괴되었던 주요 공장과 산업 기반 시설 대부분을 복구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당시 한국 경제 회복에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은 미국의 경제 원조였습니다. 1948년 12월, 한국은 미국과 한미 원조 협정을 체결하면서 미국으로부터 다양한 형태의 원조를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미국의 원조는 식료품, 의복 등의 생활 필수품부터 농산물을 비롯한 밀가루, 설탕, 면화 등 소비재 산업의 기본 원료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였습니다. 그리고 원조받은 물품은 한국 내에서 가공되어 제분, 제당, 면방직 등의 300산업을 발달시켰습니다. 이 밖에도 시멘트 공장, 비료 공장 등 중요 산업시설들이 건설되었으며, 발전소와 같은 기관시설도 점차 복구되어 한국 경제의 기반을 다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미국에서 대량의 농산물이 들어오면서 한국의 식량 문제는 일시적으로 해결되었지만, 이로 인해 국내 농산물의 가격이 폭락하였습니다. 이는 농가 소득의 감소로 이어져 국내 밀과 면화 생산이 위축되었고, 농촌 실업이 증가하며 농업 기반이 약화되었습니다. 또한 한국 정부가 소비재 산업에 집중하면서 철강, 기계와 같은 생산재 산업의 발달은 부진하였고, 원조 물품 판매로 얻은 자금의 상당 부분이 국방비에 사용되면서 산업시설에 대한 투자가 지체되었습니다. 1950년 말에 이르러 미국의 경제 불황으로 인해 원조가 감소하고 무상 원조에서 유상 차관 방식으로 전환되자 한국 경제는 큰 위기를 맞이하였습니다. 한편 이승만 정부는 정권 유지를 위해 반공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6.25 전쟁 직전에 치러진 제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승만 정부의 비판적인 무소속 후보들이 대거 당선되자 이승만 대통령과 자유당은 국회를 통한 대통령 선출 방식인 기존의 간선제로는 재선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1952년 7월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직선제로의 변경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발췌 개헌을 추진하였습니다. 1952년 6.25 전쟁 중 자유당은 임시 수도인 부산 일대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며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였습니다. 개헌에 반대하는 야당 의원들을 협박하기 위해 폭력 조직과 헌병을 동원하였으며, 이후 여당이 추진한 대통령 직선제안과 야당이 제안한 내각 책임제안을 발췌하고 절충하여 헌법 개정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이렇게 상정된 개정안은 국회에서 공포 분위기 속에 기립 표결로 통과되었습니다.
제31조 입법권은 국회가 행한다. 국회는 민의원과 참의원으로서 구성한다. 제53조 대통령과 부통령은 국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 투표에 의하여 각각 선거한다. 제55조 대통령과 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단, 재선에 의하여 1차 중임할 수 있다. 1952년 통과된 발췌 개헌 이후 이승만은 대통령 직선제 방식의 선거를 통해 재선에 성공하였습니다. 이후 이승만은 자신을 예외로 하는 삼선 금지 조항의 적용 배제를 위한 개헌을 제출하였지만 이는 제적 인원의 3분의 2 이상인 136표에 한 표가 부족한 135표만의 찬성을 얻어 부결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틀 후 자유당은 203석 중 3분의 2는 135.333이지만 이를 4-4-5입하면 135석이 된다고 주장하였고 이 논리를 바탕으로 개헌안의 통과를 공식화하였습니다. 제55조 제1항 대통령과 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단, 재선에 의하여 1차 중임할 수 있다. 대통령이 권리된 때에는 부통령이 대통령이 되고 잔임 기간 중 재임한다. 부칙, 이 헌법 공포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제55조 제1항 단서의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와 같이 사료를 통해 4-4-5입 개헌의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개정된 헌법에 따라 실시된 제3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승만이 대통령에 당선되었지만 무소속 후보 조봉암이 총 유효 투표의 30%라는 높은 득표율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승만 정부는 조봉암의 인기와 영향력을 위협으로 인식하고 1958년 국가보안법 위반과 간첩죄를 이유로 진보당을 탄압하고 장래에 유력한 대선 후보가 될 수 있는 조봉암에게 간첩 혐의를 씌워 처형하였습니다. 진보당 사건 이후 이승만 정부는 신국가보안법을 제정하여 사회 통제를 강화하고 정부의 비판적인 입장을 취했던 경향신문을 폐간시키는 등 언론을 억압하면서 장기 독재 체제를 구축하였습니다. 이승만 정부의 부정부패와 무능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증가하는 가운데 미국의 원조 축소로 국내 경제 상황이 악화되면서 경기 침체와 실업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불안감이 커지면서 국민들의 저항이 계속되었고 대구의 228 민주운동, 대전의 38 민주의거, 마산의 3.15 의거 등 이승만 정권의 부정부패에 반대하며 정치적 변화를 요구하는 대규모 민주화 운동이 전국적으로 일어났습니다. 1960년 3월 15일 제4대 정부통령 선거가 실시되었습니다. 선거 직전 야당의 대통령 후보인 조병옥이 사망함에 따라 이승만의 재선은 거의 확실시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86세의 고령이었고 만약 건강상의 문제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승계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자유당과 이승만 정부는 정권 유지를 목적으로 부통령의 이기붕을 당선시키기 위한 부정선거를 계획하였습니다. 선거 당일 자유당은 공무원, 경찰, 정치폭력배 등을 동원하여 공개투표, 투표함 바꿔치기, 개표 조작 등의 방법으로 대대적인 부정선거를 자행하였습니다. 선거 이전부터 국민들은 자유당의 명백한 선거 개입에 강력히 반발하였고 선거 당일에는 마산, 광주, 서울 등 여러 지역에서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대규모 시위를 벌였습니다. 특히 시위가 격화된 마산에서는 경찰의 진압 과정에서 다수의 사망자와 부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심각한 사회적 반향을 불러일으켰고 국회에서는 사태 조사를 위한 조사단을 파견하기도 하였습니다. 얼마 뒤인 4월 11일 마산 시위 중 실종되었던 고등학생 김주열이 최루탄에 맞아 사망한 채 마산 앞바다에서 시신으로 떠오르자 마산 시민의 분노가 폭발하였습니다. 정부는 시위의 배후에 공산주의 세력이 개입되었다고 주장하며 사태를 무마하려 하였지만 이승만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저항은 더욱 격렬해졌고 결국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시위가 전국으로 확산되었습니다. 4월 18일에는 고려대 학생들이 시위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 정치폭력배의 습격을 받아 부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건이 알려지자 이튿날인 4월 19일에는 전국에서 10만여 명에 이르는 학생과 시민이 대규모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때 서울의 시위대가 대통령의 집무실이 위치한 경무대로 향하자 경찰은 시위대에게 무차별 발포를 가하였고 당일에만 1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승만 정부는 전국 대도시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대를 동원해 시위의 확산을 막고자 하였지만 부정선거를 규탄하고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는 계속되었습니다. 4월 25일에는 200여 명의 대학 교수들이 시위대를 지지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가두 시위를 벌이는 등 국민과 학생들의 요구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상하의 진리탑을 박차고 거리에 나선 우리는 질풍과 같은 역사의 조류에 자신을 참여시킴으로써 이성과 진리 그리고 자유의 대학 정신을 현실의 참담한 박토에 뿌리려 하는 바이다. 나이 어린 학생 김주열의 참혹한 시신을 보라. 그것은 가식 없는 전제주의 전횡의 발가벗은 나상밖에 아무것도 아니다. 이와 같이 서울대 물리대의 4.19 선언문을 통해 4.19 혁명의 정신을 엿볼 수 있습니다. 마산, 서울, 기타 각지의 데모는 주권을 빼앗긴 국민의 울분을 대신하여 걸기한 학생들의 순수한 정의감의 발로이며 불의에는 언제나 항거하는 민족 정기의 표현이다. 합법적이요 평화적인 데모 학생에게 총탄과 폭력을 기탄 없이 남용하여 공전의 민족 참극을 빚어낸 경찰은 자유와 민주를 기본으로 한 대한민국의 국립경찰이 아니라 불법과 폭력으로 권력을 유지하려는 일부 정치 집단의 사병이다. 3.15 선거는 부정선거다. 공명선거에 의하여 정 부통령을 재선거하라. 이와 같이 대학교수단 시국선언문을 통해 이승만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분노를 엿볼 수 있습니다. 4월 26일, 이승만은 마침내 대통령직에서 하야하겠다는 성명을 발표하고 미국으로 망명하였습니다. 4.19 혁명은 학생들이 주도하고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독재 정권을 타도한 민주주의 혁명이었습니다. 4.19 혁명은 독재를 종식시키고 민주주의적 가치를 회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에 중요한 토대가 되었습니다. 4.19 혁명 이후 이승만 대통령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자 외무부 장관 허정이 이끄는 과도 정부가 구성되었고 이승만 정권의 주요 강요와 자유당 간부들이 구속되었습니다. 국회는 3.15 부정선거 무효와 재선거 실시를 결정하였고 내각 책임제와 국회 양언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헌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새 헌법에 따라 민의원과 참의원을 선출하는 총선이 실시되었고 장면이 이끄는 민주당이 집권하면서 장면 내각이 시작되었습니다. 제32조 양원은 국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 투표에 의하여 선거된 의원으로서 조직한다. 제53조 대통령은 양원 합동회의에서 선거하고 제적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투표를 얻어 당선된다. 이와 같이 사료를 통해 제3차 개정 헌법의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1960년 7월 내각 책임제와 국회 양원제를 도입하는 제3차 개헌 후 첫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되었습니다. 이 선거에서 민주당은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고 새로운 의회는 윤보선을 대통령으로 선출하였습니다. 윤보선 대통령이 장면을 국무총리로 지명함으로써 장면 내각이 공식적으로 출범하였습니다. 이후 장면 내각은 제4차 개정 헌법을 통해 3.15 부정선거의 주모자들을 처벌하기 위한 소급 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장면 내각은 정치 사회적 민주화와 경제 제일주의를 국정의 핵심 목표로 삼았습니다. 이는 국민의 불만을 해소하고 당시 악화된 경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내각은 도로, 교량, 댐 등의 국토건설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경제발전 촉진을 위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하였지만 실행에 옮기지는 못하였습니다. 또한 면의원부터 도지사에 이르기까지 지방정부의 주요 직위를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지방자치제를 처음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장면 내각 시기에는 독재 정권으로 억압받았던 사회운동이 활발히 전개되었습니다. 각종 규제가 완화되며 언론이 활성화되었고 혁신 세력을 중심으로 교육, 노동, 통일 등의 분야에서 다양한 요구가 제기되었습니다. 주요 요구 사항으로는 3.15 부정선거의 책임자 처벌, 친일파 청산, 제주 4.3 사건의 진상규명 등이 있었습니다.
통일 분야에서는 일부 학생들과 진보 세력에 의해 남북 협상이 시도되고 중립화 통일론 등이 제기되었습니다. 하지만 장면 내각은 경제와 사회의 안정과 발전을 통일의 기반으로 보는 선 건설 후 통일 정책을 우선시하였으며 UN 감시하에 남북한이 함께 참여하는 총선거를 통한 통일 방안을 내세우는 등 통일 논의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장면 정부 출범 초기부터 민주당 내부에는 심각한 내분이 있었습니다. 이는 장면을 중심으로 한 신파와 윤보선을 중심으로 한 구파 간의 대립으로 나타났고, 결국 윤보선 중심의 구파가 민주당에서 분리하여 신민당을 창당함으로써 대립은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이러한 분열로 인해 장면 정부는 과감한 개혁 정책을 추진하기 어려웠으며 각계각층에서 제기되는 민주화 요구를 충분히 수용하지 못하였습니다. 더욱이 정부는 부정선거 책임자나 부정축제자의 처벌에 소극적으로 대처하였으며 민간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통일운동에도 반대하는 태도를 보여 국민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4.19 혁명 이후 성립된 장면 정부는 정치적 불안정과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효과적인 정책 집행에 실패하였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가 경제 발전을 위한 자금 마련을 목적으로 국방 예산을 축소하려 하자 군부의 불만이 커졌습니다. 이에 박정희를 비롯한 일부 군인 세력은 1961년 5월 16일 장면 정부의 무능과 사회 혼란을 구실로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 정권을 장악하였습니다. 5.16 군사정변 이후 박정희 세력은 군사혁명위원회를 조직하여 국가의 실질적인 운영을 맡았고, 반공을 국시로 경제 발전을 추진한다는 혁명 공약을 발표하였습니다. 반공을 국시의 제1위로 삼고 반공태세를 재정비 강화한다. 미국을 비롯한 자유우방과의 유대를 더욱 공고히 한다. 모든 부패와 구악을 일소하고 청신한 기풍을 진작시킨다. 민생고를 시급히 해결하고 국가 자주경제 재건에 총력을 기울인다. 민족적 수건인 국토 통일을 위해 공산주의와 대결할 수 있는 실력 배양에 전력을 집중한다. 이와 같은 과업이 성취되면 참신하고도 양심적인 정치인들에게 언제든지 정권을 이양하고 우리들 본연의 임무로 복귀할 준비를 갖춘다. 이와 같이 혁명 공약의 내용을 통해 박정희를 중심으로 한 군부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후 군부는 국회를 해산하고 박정희를 의장으로 하는 국가재건 최고회의를 조직하였고, 국내 안보 강화와 통제를 위해 중앙정보부를 설치하며 본격적인 군정을 실시하였습니다. 군사정부는 반공을 강조하였으며 사회정화 사업이라는 명목으로 3.15 부정선거 관련자와 부정축제자, 정치 깡패 등을 엄중히 처벌하였습니다. 또한 중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민생 안정을 위해 농어촌 고리채 정리, 화폐 개혁 등의 개혁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군사정부는 4.19 혁명의 정신을 부정하고 민주주의를 탄압하였습니다. 정치인의 활동을 금지하고 정당과 사회단체를 해산하였으며 중앙정보부를 통해 정치인과 주요 인물들을 감시하고 통제하였습니다. 또한 정부의 비판적인 언론에 대해서도 탄압을 가하였습니다. 1962년에는 대통령 직선제로 개헌하는 대통령 중심제와 국회 단원제를 골자로 하는 제5차 헌법 개정을 시행하였습니다. 정변 당시 민정 이양을 공언하고 정치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던 박정희는 전역 후 약속을 번복하고 민주공화당을 창당한 후 1963년에 치러진 제5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였습니다. 이후 박정희는 대통령에 당선되어 제3공화국을 출범시켰습니다. 박정희 정부는 정권의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반공 정책과 경제 발전을 강조하였지만 경제 개발을 위한 자금을 확보하는 데에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 시기 미국은 소련과의 냉전 상황을 고려하여 한미일 삼각 안보 체제를 강화하고자 하였고, 이를 위해 한국의 일본과의 국교 정상화를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박정희 정부는 한일 회담을 개최하여 필요한 경제개발 자금을 마련하려 하였습니다. 일제 36년간의 지배에 대한 배상금 문제와 독도 문제를 두고 양측의 의견이 크게 대립하였지만 중앙정보부장 김종필과 일본 외무대신 오히라의 비밀 협상을 통해 양국 간의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일제의 식민 통치에 대한 사과와 배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차관 도입에만 집중한 굴욕적인 한일 회담에 대해 수많은 학생과 시민들은 크게 분노하였고, 이로 인해 6.3 시위를 비롯한 한일 회담 반대 집회가 대학가를 중심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정부는 사태의 확산을 억제하고자 휴교령을 선포하고 나아가 계엄령을 실시하는 등 강경한 조치를 취하였고, 1차 인민혁명당 사건을 포함하여 학생운동과 반정부 활동에 대한 탄압을 강화하였습니다. 결국 정부는 위수령을 내려 군대를 동원하고 1965년 한일 협정 체결을 강행하여 한일 국교를 정상화하였습니다. 위수령은 육군 부대가 일정 지역에 주둔하며 치안 및 질서 유지, 시설물 보호 등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대통령령으로 주로 정부 정책에 대한 반대나 항의 활동을 통제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제1조 양체약 당사국 간의 외교 및 영사 관계를 수립한다. 양체약 당사국은 대사급 외교 사절을 지체 없이 교환한다. 양체약 당사국은 또한 양국 정부에 의하여 합의되는 장소에 영사관을 설치한다. 제2조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대일본제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 제3조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연합총회의 결정 제195호에 명시된 바와 같이 한반도에 있어서의 유일한 합법 정부임을 확인한다. 한일 협정을 통해 박정희 정부는 일본으로부터 경제개발 자금을 확보하였고, 이를 통해 한국은 빠른 산업화와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일 협정은 일본의 식민 지배에 대한 사과, 일본군 위안부 문제, 강제징용 및 징용 피해자와 원폭 피해자에 대한 배상, 약탈 문화재의 반환, 그리고 독도 문제와 같은 중대한 문제들을 해결하지는 못하였습니다. 박정희 정부 초반, 우리나라는 경제 개발을 위한 자본이 필요하였고, 미국은 반공전선을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박정희 정부는 미국이 베트남전 파병을 요청하자 6.25 전쟁 당시 미국의 지원에 보답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파병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1964년에 의료진과 태권도 교관으로 구성된 비전투 요원을 파견하였고, 1965년부터 1973년까지 전투부대를 포함해 약 10년 동안 총 32만 명에 이르는 대규모 군대를 파견하였습니다. 베트남 파병의 대가로 한국은 군사적 현대화를 포함하여 경제개발을 위한 차관을 약속받았습니다. 또한 미국으로부터 관세 인하 등의 혜택을 받아 한국 상품이 미국 시장에 더 쉽게 진출할 수 있게 되었으며, 파병 군인들의 송금, 군수품 수출, 베트남 건설 사업 참여 등을 통해 전쟁 특수로 인한 외화를 벌어들이며 경제 성장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군사 원조. 한국에 있는 대한민국 국군의 현대화 계획을 위하여 수년 동안 상당량의 장비를 제공한다. 베트남 공화국에 파견되는 추가 병력에 필요한 장비를 제공하며, 또한 베트남 파견 추가 병력에 따르는 일체의 추가적 원화 경비를 부담한다. 경제 원조. 베트남 주둔 대한민국 부대에 소요되는 보급 물자와 용역 및 장비를 대한민국에서 구매하며, 베트남 주둔 미군과 베트남군을 위한 물자 중 선정된 구매 품목을 한국에 발주한다. 이미 약속한 바 있는 1억 5천만 달러 차관에 추가하여 차관을 제공한다. 이와 같이 1966년 작성된 브라운 각서를 통해 베트남 파병에 따른 미국의 지원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베트남 파병은 한국에 군사적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주었지만, 전쟁 과정에서 수많은 한국군이 목숨을 잃었고 부상과 고엽제 후유증으로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북한은 1968년 연이은 무력 도발로 남한을 위협하였습니다. 북한의 무장 게릴라 31명이 청와대 습격을 시도한 121 사태, 미 해군의 정보 수집함 푸에블로호를 동해 공해상에서 납포한 푸에블로호 납치 사건, 약 120명의 무장공비를 남한으로 침투시키려 한 울진 삼척 무장공비 침투 사건 등이 벌어졌고, 이로 인해 한반도의 긴장은 극도로 높아졌습니다. 1969년 박정희 정부는 이러한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추진한다는 명분으로 대통령의 3회 연임을 허용하는 제6차 개정헌법, 즉 삼선 개헌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삼선 개헌안은 야당과의 합의 없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으며,
이후 국민투표를 통해 가결되었습니다. 개헌안에 따라 치러진 1971년 제7대 대통령 선거에서 박정희는 신민당의 김대중 후보를 근소한 차이로 누르고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해 치러진 총선에서 야당인 신민당이 과반수에 가까운 의석을 확보하며 박정희 정부를 견제하였습니다. 박정희 정부는 경제개발을 국가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장면 내각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정 보완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강력한 국가 주도의 경제개발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초기 경제개발 계획은 이승만 정부 시기에 7개년 계획으로 처음 수립되었으며 이후 장면 내각이 이를 수정하여 5개년 계획으로 재편성하였습니다. 1962년에 시작된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자립경제의 구축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경제개발의 기초가 되는 에너지원 확보와 기간산업 및 사회 간접자본의 확충에 집중하여 산업 기반을 강화하였습니다. 값싼 노동력을 활용해 의류, 신발, 가방 등 노동 집약적 경공업을 발전시키고 소비재 수출 산업을 육성하여 수출 주도형 경제성장 전략을 추진하였습니다. 하지만 경제개발 과정에서 자본 부족 등의 어려움에 직면하자 1965년 일본과 국교 정상화를 통해 일본 자본을 유치하고 산업화에 필요한 지원을 받았습니다. 또한 베트남 파병의 대가로 미국으로부터 차관을 획득하여 인프라 개발과 경제 성장을 위한 자금을 확보하였습니다.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시멘트와 전력 등 기간 산업의 육성을 통해 산업 구조를 개편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동시에 도로와 항만 등 산업 인프라를 확충하여 경제 활동의 기반을 강화하였습니다. 이 시기에 서울과 부산을 연결하는 경부고속국도가 건설되었고 울산공업단지와 포항제철이 설립되었습니다. 또한 마산의 자유무역지구를 조성하여 무역을 촉진하고 외국 자본과 기술을 도입하여 산업을 더욱 활성화하였으며 베트남 파병에 따른 특수가 더해져 경제가 급속히 성장하였습니다. 제1,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추진되는 동안 한국 경제는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한국은 연평균 9.2%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고 수출 주도형 경제성장 전략의 성공으로 수출이 20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1인당 국민 총생산도 거의 2배 가까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처럼 제1, 2차 경제개발 계획은 한국 경제의 고도 성장을 이끌었지만 동시에 여러 구조적 문제를 드러냈습니다. 산업 각 분야의 고른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정경유착이 심화되었으며 대규모 외국 자본 유치로 외채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한국 경제의 외국 자본 의존도가 높아졌습니다. 특히 1969년에는 경공업 제품의 수출 부진과 외채 상환 시기가 맞물리면서 경제 위기가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1970년대 초반 경공업 중심의 경제 성장의 한계를 느낀 박정희 정부는 장기적인 경제 발전과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보다 고도화된 산업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중화학 공업 중심의 경제 발전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1972년에 시작된 제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서는 수출 주도형 중화학 공업화를 목표로 삼아 철강, 비철 금속, 기계, 조선, 전자, 화학공업을 6대 전략업종으로 선정하고 집중 육성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출의 중심이 경공업 및 가공무역 제품에서 중화학공업 제품으로 전환되었으며 중화학공업 제품을 수출하는 기업에는 금융지원 및 조세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졌습니다. 1973년에는 포항제철이 준공되어 가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이러한 중화공업화 정책은 한국 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습니다. 박정희 정부는 제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서도 중화공업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1970년대 중화공업이 크게 성장하면서 2차 산업의 비중이 1차 산업을 능가하였고 중화공업 생산액의 비중이 경공업을 초과하며 한국의 산업구조는 중공업 중심으로 변화하였습니다. 중화공업의 성장은 고부가가치 제품의 생산을 가능하게 하였고 이는 한국 경제의 경쟁력을 크게 강화하였습니다. 이러한 산업 및 공업 구조의 변화는 수출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1977년에는 한국의 수출액이 100억 달러를 넘어섰고
1981년까지 연평균 8.9%에 달하는 경제 성장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로써 가난을 상징하는 보릿고개가 사라지고 한강의 기적이라 일컫는 경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1962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수출 실적은 겨우 5천여만 불의 미미한 것이었으며 그나마도 대부분이 농수산물과 광산물 등 1차 산품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불과 15년이 지난 오늘, 이제는 단일 업체가 6억 불 수출을 하게 되었는가 하면 1억 불 이상 수출한 업체만도 17개사가 넘는 등 엄청난 기록들을 세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당초 목표를 4년이나 앞당겨 100억 불 수출을 무난히 실현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1977년 12월 100억 불 수출의 날 대통령 연설을 통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성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3, 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추진되는 동안 한국은 두 차례의 석유 파동으로 경제 위기에 직면하였습니다. 1973년 제1차 석유 파동 시기 한국은 높은 석유 수입 의존도로 인해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었지만 중동 건설 시장에 진출하여 오일 달러를 벌어들임으로써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1978년 제2차 석유 파동으로 세계 경제가 어려워지는 가운데 한국은 중화학공업에 과잉 투자하여 국가 재정이 악화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외채가 증가하였고 중화학공업의 성장 둔화는 기업 도산과 실업률 증가로 이어졌으며 경제 성장률도 하락하였습니다. 국내 물가는 더욱 상승하였으며 국제수지 적자도 급증하였습니다. 1979년의 경제 불황은 유신 체제를 위협하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경제 성장 위주의 공업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값싼 노동력으로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농산물 가격을 낮게 유지하는 저고가 정책을 시행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도시와 농촌 간 소득 격차가 심화되고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가속화되었습니다. 이에 박정희 정부는 도시와 농촌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농촌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1970년 새마을 운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새마을 운동은 근면, 자조, 협동을 기본 정신으로 하여 농가 소득을 높이고 농촌 생활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도시와 농촌의 균형적인 발전을 이루고자 시행되었습니다. 정부는 새마을 지도자를 육성하고 농로 개설, 주택 개량, 도로 및 전기 확충 등 농촌 지역의 기반 시설을 개선하였습니다. 이후 새마을 운동은 점차 도시로 확산되어 국민의식 개혁 운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새마을 운동은 다른 개발도상국들이 학습할 정도로 농촌 발전의 성공 사례로 평가받았으며 2013년에는 새마을 운동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하지만 새마을 운동이 농민의 실질소득 향상보다는 농촌 생활환경 개선에 치중하였고 유신 체제를 유지하는 데 이용되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박정희 정부는 서독에 광부와 간호사를 파견하여 외화를 벌어들이며 경제 발전에 기여하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사회 악과 퇴폐 풍조를 근절한다는 명목으로 미니스커트와 장발을 단속하며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고 사회 통제를 강화하였습니다. 1969년 닉슨 독트린이 발표되고 베트남에서 미군이 철수하는 등 냉전 체제가 완화되는 조짐이 보이자 남한과 북한은 자주, 평화, 민족적 대단결을 강조하는 통일의 3대 기본 원칙을 담아 7.4 남북 공동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남북 간의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한국 사회를 지배하던 반공의 명분이 약화되고 지속적인 경기 침체로 국민의 불만이 증대하자 박정희 정부는 1972년 비상계엄을 선포하여 국회를 해산하고 모든 정치 활동을 금지하는 등 이른바 10월 유신을 단행하였습니다. 이어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대응하고 남북 대화를 뒷받침한다는 명목으로 유신헌법을 공포하여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하고 장기 집권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유신헌법은 삼권 분립의 원칙과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헌법의 기본 정신을 위배하고 대통령에게 막강한 권력을 부여하였습니다. 유신헌법은 통일주체 국민회의를 통한 대통령 간선제, 대통령 임기 6년 연장, 출마 횟수 무제한, 대통령의 국회의원 3분의 1 추천권, 국회 해산권, 대법원장 및 헌법위원회 위원장 임명권,
긴급조치 선포권 등을 포함하였습니다. 이후 박정희는 유신헌법에 따라 통일주체 국민회의의 간접선거로 치러진 제8대 대통령 선거에서 대의원 99.9%의 지지를 받아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습니다. 1973년 중앙정보부가 일본에서 유신반대 운동을 벌이던 김대중을 납치한 사건은 유신체제에 대한 민주화 운동이 본격화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장준하, 백기환 등의 지식인들은 유신헌법에 반대하며 개헌청원 100만인 서명운동을 추진하였으며 학생들은 시위와 집회를 통해 유신헌법과 노동악법의 폐지를 요구하는 등 활발한 유신반대 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박정희 정부는 연달아 긴급조치를 발표하며 유신체제에 반대하는 모든 집회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유신반대 운동을 하는 시민들을 사법 절차 없이 체포해 재판에 넘기는 등 강력히 탄압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전국 민주청년 학생 총연맹 사건,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사건 등 유신반대 운동을 공산당의 지령에 따른 정부 전복 시도로 조작하여 관련자들을 처벌하기도 하였습니다. 정권의 억압에도 불구하고 유신체제에 반대하는 민주화 운동은 계속되었습니다. 천주교 신부들은 정의구현 사제단을 결성하여 유신체제를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집회를 열었으며 언론인들은 정부의 언론 탄압과 검열에 맞서 언론 자유수호 투쟁을 전개하였습니다. 이어 1976년에는 함석헌, 문익환 등 재야 인사들이 명동성당에 모여 유신체제를 정면으로 비판하는 3.1 민주구국선언을 발표하였습니다. 3.1 민주구국선언은 유신체제를 비판하고 박정희 정권의 퇴진을 주장하는 등 민주주의의 회복을 촉구하였습니다. 삼권 분립은 허울만 남았다. 국가안보라는 구실 아래 신앙과 양심의 자유는 날로 위축되어 가고 언론의 자유와 학원의 자주성은 압살당하고 말았다. 우리의 비원인 민족 통일을 향해서 국내외로 민주 세력을 키우고 규합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착실히 전진해야 할 마당에 이 나라는 1인 독재 아래 인권은 유린되고 자유는 박탈당하고 있다. 우리는 이를 보고 있을 수 없어. 이 나라의 먼 앞날을 내다보면서 민주구국선언을 선포하는 바이다. 이 나라는 민주주의의 기반 위에 서야 한다. 경제입국 구상과 자세가 근본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민족 통일은 오늘 이 결의가 짊어진 최대의 과업이다. 이와 같이 3.1 민주구국 선언을 통해 유신 반대운동의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한편 1979년 회사 폐업 조치에 항의하던 YH무역의 여성 노동자들이 신민당 당사에서 농성을 벌였고 경찰이 이를 강제 진압하는 과정에서 한 노동자가 사망하였습니다. 이 사건을 두고 당시 신민당 총재였던 김영삼이 박정희 정부의 인권 탄압과 독재 체제를 공개적으로 비판하자 박정희 정부와 여당은 김영삼을 국가를 모독했다는 이유로 국회의원직에서 제명하였습니다. 이러한 강압 조치는 김영삼의 정치 기반인 부산과 마산의 민심을 자극하며 유신체제에 반대하는 반정부 시위로 이어졌고 당시 석유파동, 과잉투자 등으로 경제 위기가 더해지며 박정희 정권의 위기는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1979년 10월 유신 정권 타도를 외치는 부마 민주항쟁이 발생하였습니다. 학생들은 독재 타도와 빈부격차 해소를 주장하며 시위에 나섰고 시민들이 동참하면서 시위는 급격히 확산되었습니다. 박정희 정부는 비상계엄령과 위수령을 선포하고 군대를 동원해 시위를 강제 진압하였지만 강경 진압은 민심을 악화시키고 정권에 대한 불만을 증대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부마 민주항쟁의 처리 방법을 두고 권력층 내부에서도 갈등이 심화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중앙정보부장인 김재규가 박정희 대통령을 시해하는 11.6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로써 유신체제는 사실상 무너지고 1인 장기 집권 체제는 막을 내렸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에 의해 암살되자 11.6 사태에 따른 계엄령이 선포되었습니다. 한편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최규하 국무총리는 1979년 12월 6일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간선제로 제10대 대통령에 선출되었습니다. 더불어 유신헌법 개헌 논의가 진행되면서
박정희 체제의 권위주의가 종식되고 민주화된 사회로 전환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졌습니다. 하지만 1979년 12월 12일 전두환과 노태우 등 하나회를 중심으로 한 신군부 세력은 12.12 사태를 일으켜 군사권을 장악하고 기존 군부 지도층을 교체하면서 비상계엄령 하에 정치적 영향력을 급격히 확대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 사회는 민주화로의 전환 대신 신군부의 강압적인 군사 통치 아래 다시금 억압받게 되었습니다. 학생들과 민주인사들은 이에 반발하여 신군부의 퇴진, 비상계엄 철폐, 유신헌법 폐지, 학원 민주화 등을 요구하며 1980년 5월까지 이른바 서울의 봄이라 불리는 수많은 민주화 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서울의 봄은 1980년 5월 15일 서울역에서 열린 대규모 시위에서 절정을 이루었으며 약 10만 명의 학생과 시민이 참여하여 민주화의 조속한 실현을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5월 17일 신군부는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모든 정치 활동을 금지하였으며 대학에 휴교령을 내려 학생들의 시위를 억압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반발로 5월 18일 전라남도 광주에서는 비상계엄 해제와 휴교령 반대,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가 전개되었고 이는 곧 5.18 민주화 운동으로 발전하였습니다. 광주의 시위는 신군부의 무력 진압으로 이어졌으며 이로 인해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우리 다 같이 애도합시다. 계엄 당국과 협상 중이니 시민군을 믿고 적극 협조합시다. 시민군은 우리 시민의 안전을 위해 불철주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매일 오후 3시 도청 앞 광장에서 민주수호 범시민 총궐기 대회를 개최합니다. 행방불명자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질서 회복에 다 같이 노력합시다. 이와 같이 민주시민회보 제9호를 통해 광주 민주화운동 현장의 상황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5월 21일 신군부는 시위 진압 과정에서 시위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일반 시민들까지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총격을 가하였습니다. 이에 광주 시민들은 단순한 시위를 넘어서 경찰서에서 무기를 탈취하여 스스로를 무장한 뒤 시민군을 조직해 저항하였습니다. 그러자 5월 27일 새벽 계엄군은 탱크와 헬기를 동원해 시민군이 장악하고 있던 전라남도 도청으로 진격하였고 마지막까지 저항하던 시민군은 신군부에 의해 무력으로 진압되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은 계엄군의 무력 진압으로 막을 내렸지만 이후 한국 민주화운동의 중요한 기반이 되었습니다. 1997년 대한민국 대법원은 5.18 민주화운동을 국민이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로 규정하였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은 한국뿐만 아니라 필리핀, 타이완 등 아시아 여러 나라의 민주화운동에도 영향을 미쳤으며 2011년에는 관련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은 한국 민주주의 발전의 중요한 전환점으로 그 정신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을 무력으로 진압한 신군부는 전두환을 상임위원장으로 하는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하여 입법, 사법, 행정 3권을 장악하는 등 사실상 국가의 모든 권력을 통제하였습니다. 이후 언론을 강제 통폐합하고 언론인을 강제 해직하였으며 삼청교육대를 운영하여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신군부는 최규하 대통령을 압박해 사임시킨 뒤 1980년 통일주체 국민회의를 통해 전두환을 제11대 대통령으로 선출하였습니다. 이후 전두환은 대통령을 간접 선거로 선출하고 대통령 임기를 7년 단임제로 규정하는 제8차 개정 헌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듬해인 1981년 전두환은 자신이 창당한 민주정의당의 단일 후보로 출마하여 간접 선거로 제12대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그는 권력을 더욱 공고히 하며 군사정권의 기반을 다졌습니다. 전두환 정부는 정의사회 구현을 내세우며 유화정책을 펼쳤습니다. 학도 호국단 폐지, 학생 교복과 두발 자율화, 야간 통행금지 해제, 해외여행 자유화 등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일부 자유를 확대하려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프로야구 출범, 1986년 서울 아시안게임 개최,
1988년 서울올림픽 유치 등 스포츠 활성화 정책을 통해 국민적 관심을 모으고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하였습니다. 특히 분단 이후 처음으로 서울과 평양에서 이산가족 상봉과 예술단 교환 공연을 성사시키며 남북 관계에서도 상징적인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인권 탄압과 정치 활동 금지로 민주화 요구를 억누르고 보도 지침을 통해 기사 내용을 검열하는 등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기도 하였습니다. 1980년대 중반 전두환 정부의 강압적인 통치에 대한 국민들의 반발이 더욱 거세졌습니다. 민주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특히 학생들은 5.18 민주화 운동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요구하였습니다. 정치적으로도 변화의 조짐이 나타났습니다. 1985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화 인사들이 중심이 된 신한민주당이 제1야당으로 부상하면서 전두환 정부에 대한 반대 세력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신한민주당은 국민의 지지를 바탕으로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요구하며 10,000명 서명운동을 전개해 정부를 압박하였습니다. 민주화 요구 시위가 확산되는 가운데 정부의 인권유린 사례들이 드러나면서 국민의 분노는 더욱 커졌습니다. 1986년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과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은 정부의 잔혹한 인권 탄압을 상징하는 사건으로 국민들의 분노를 폭발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박종철의 사망 원인을 은폐한 채 1987년 4월 13일 개헌에 관한 일체의 논의를 금지하는 4.13 호헌 조치를 발표하며 대통령 직선제에 대한 개헌을 막고자 하였습니다. 이는 독재체제를 유지하려는 시도로 인식되었고 국민의 저항은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1987년 6월 서울에서 시위 중이던 대학생 이한열이 경찰이 쏜 최루탄에 맞아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계속되는 정권의 폭력성에 시위는 더욱 격렬해졌고 분노한 수십만 명의 시민과 학생들은 6월 10일 60 국민대회를 개최하여 전국 주요 도시에서 호헌 철폐, 독재 타도, 민주헌법 쟁취 등을 외치며 6월 민주항쟁을 벌였습니다. 6월 민주항쟁은 6월 26일 민주헌법 쟁취를 위한 국민평화 대행진에 이르기까지 약 20일간 계속되었습니다. 국민 합의 배신한 4.13 호헌 조치는 무효임을 전 국민의 이름으로 선언한다. 오늘 우리는 전 세계 이목이 우리를 주시하는 가운데 40년 독재 정치를 청산하고 희망찬 민주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거보를 전 국민과 함께 내딛는다. 국가의 미래요, 소망인 꽃다운 젊은이를 야만적인 고문으로 죽여놓고 그것도 모자라 뻔뻔스럽게 국민을 속이려 했던 현 정권에게 국민의 분노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국민적 여망인 개헌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4.13 폭거를 철회시키기 위한 민주장정을 시작한다. 이와 같이 60 국민대회 선언을 통해 6월 민주항쟁의 취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같은 날 전두환 정부는 국민의 개헌 요구를 무시하고 노태우를 여당인 민주정의당의 간선제 대통령 후보로 선출하였으며 공권력을 동원해 시위를 강제 진압하였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호헌 철폐와 민주화 요구는 계속되었고 결국 전두환 정부와 여당 대표 노태우는 국민의 민주화 요구에 굴복하였습니다. 1987년 6월 29일 노태우는 대통령 직선제 개헌 수용과 평화적 정권 이양, 정치활동 규제 철폐, 구속인사 석방 등의 내용을 담은 6.29 민주화 선언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1987년 10월 여야가 합의하여 5년 단임제와 대통령 직선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9차 헌법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선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개정된 헌법에 따른 대통령 선거에서 야당이 후보 단일화에 실패하면서 여당인 민주정의당의 노태우 후보가 당선되었습니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 대통령 직선제가 도입되고 1987년 12월 제13대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었습니다. 이 선거에는 여당 후보인 노태우, 야당 후보인 김영삼과 김대중 등이 출마하였지만 야당 후보의 단일화 실패로 노태우 후보가 당선되었습니다.
하지만 노태우 정부는 직전 전두환 정부의 권위주의적 체제를 그대로 이어받았다는 태생적 한계와 비판에 직면하였습니다. 이듬해인 1988년 치러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김대중, 김영삼, 김종필을 중심으로 지역주의 경쟁 구도가 뚜렷한 가운데 야당이 국회 의석의 과반수를 차지하면서 여소야대의 정국이 형성되었습니다. 야당이 국회를 장악한 가운데 국회는 제5공화국 청문회를 열어 전두환 등 신군부의 비리를 조사하고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진상규명에 나섰습니다. 여소야대 상황과 민주화 요구의 확대 등으로 정치적 어려움에 직면한 노태우 정부는 정치적 주도권을 확보하고자 1990년 노태우 중심의 민주정의당과 야당인 김영삼의 통일민주당, 김종필의 신민주공화당을 통합하는 3당 합당을 추진하여 거대 여당인 민주자유당을 창당하였습니다. 국민 여러분, 민주정의당 총재 노태우와 오랜 세월 이 땅의 민주주의를 위해 몸바쳐온 통일민주당 총재 김영삼, 그리고 국태민안의 신념을 꿋꿋이 실천해온 신민주공화당 총재 김종필. 우리 세 사람은 민주, 번영, 통일을 이룰 새로운 역사의 장을 열기 위해 오늘 국민 여러분 앞에 함께 섰습니다. 이와 같이 신당 창당에 관한 3당 총재 공동선언을 통해 3당 합당의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노태우 정부 시기에는 5.16 군사정변 이후 중단되었던 지방자치제가 부분적으로 재도입되었고 언론기본법이 폐지되어 정보 보도가 보다 자유로워졌습니다. 1988년에는 제24회 서울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소련, 중국, 헝가리 등 동유럽 공산주의 국가들과 외교 관계를 수립하여 교류를 확대하는 북방 외교가 적극 추진되었습니다. 또한 남북 간 화해와 교류를 모색하여 1991년에는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하는 성과를 이루었고 남북 기본 합의서도 체결되었습니다. 민간 차원에서도 통일운동이 활발해졌으며 탁구와 축구를 비롯한 스포츠 교류도 활성화되었습니다. 1992년 제14대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자유당의 김영삼 후보가 민주당의 김대중 후보를 누르고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김영삼 정부는 5.16 군사정변 이후 민간인 출신 대통령이 국정을 주도한 첫 사례로 문민정부라 불리었습니다. 김영삼 정부는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 고위공직자의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고 금융실명제와 부동산 실명제를 도입하는 등 개혁 정책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포함한 지방자치제를 시행하여 지역 민주주의를 활성화하였습니다. 또한 역사 바로 세우기를 통해 전두환, 노태우 등 12.12 사태와 5.18 민주화운동 진압 관련자들을 처벌하고 일제잔재 청산 작업의 일환으로 조선총독부 건물을 철거하기도 하였습니다. 김영삼 정부는 19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해 한국 경제를 글로벌 경제에 통합하려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1997년 말 국제경제 여건 악화와 정책 실패로 심각한 외환 위기를 맞았습니다. 결국 한국 정부는 국제통화기금에 긴급 구제금융을 요청하여 IMF의 지원과 관리를 받게 되었습니다. 1997년에 치러진 제15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야당의 김대중 후보가 당선됨으로써 한국 헌정사상 최초로 선거를 통한 평화적인 여야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습니다. 김대중 정부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병행 발전을 강조하며 국민 화합을 목표로 한 국민의 정부를 표방하였습니다. 대북 햇볕 정책을 추진해 남북관계 개선에 힘썼고 2000년 제1차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시켜 6.15 남북공동선언을 발표하며 남북 간 화해와 협력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같은 해 김대중 대통령은 민주주의 발전과 남북 화해 협력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외에도 김대중 정부는 국민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도입하여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였고 2002년에는 한일 월드컵과 부산 아시안게임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며 국제 무대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김대중 정부는 외환위기 극복을 위해 강도 높은 경제개혁을 추진하였습니다. 금융기관과 대기업의 구조조정, 외국자본 유치, 부실기업 정리 등을 통해 경제구조를 재편하고 노사정위원회를 구성해 노동자, 사용자, 정부 간 협력을 도모하였으며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 극복의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2001년에 IMF 지원 자금을 조기 상환하며 외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기업이 구조조정을 겪으며 실직자가 급증하였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수가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은행과 기업들이 외국 자본에 매각되면서 경제 주권에 대한 우려가 커졌고 빈부격차가 확대되면서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되었습니다. 2002년 제16대 대통령 선거에서 새천년 민주당의 노무현 후보가 당선되었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국민 참여를 통한 민주주의 발전을 목표로 참여 정부를 표방하였습니다.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추진하였고 과거사 정리 작업의 일환으로 친일파 문제를 비롯한 한국 근현대사의 갈등을 해결하는 데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남북관계에서는 화해와 협력 정책을 계승하여 개성공단을 본격적으로 가동하였고 2007년 제2차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호주제를 폐지하고 가족관계 등록법을 시행하였으며 경부고속철도를 개통하여 교통 인프라를 확충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질병관리본부를 설치하여 공중보건 시스템을 강화하고 칠레와 자유무역 협정을 발효하였으며 한미 자유무역 협정을 타결하여 국제무역 관계를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2005년에는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개최하며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였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무역수지 흑자를 유지하며 1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를 열었지만 빈부격차 해소와 부동산 가격 안정화에는 한계를 보였습니다. 2007년 제17대 대통령 선거에서 한나라당의 이명박 후보가 당선되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실용주의를 강조하며 친기업 정책을 시행하였고 한미 자유무역 협정을 발효하였으며 G20 정상회의를 개최하여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였습니다. 또한 열린 시장 확대, 교육 경쟁력 강화, 능동적 복지, 그리고 온실가스 감축 및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친환경 녹색 성장 정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하지만 4대강 사업은 환경 파괴와 예산 낭비 논란을 일으키며 많은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또한 소득 재분배에 소극적이었고 공기업 민영화를 추진하면서 공공성이 약화되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2012년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가 당선되며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탄생하였습니다. 2013년에 출범한 박근혜 정부는 경제 부흥, 국민 행복, 문화 융성, 평화 통일 기반 구축을 국정기조로 제시하며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하지만 2014년 세월호 침몰 사건으로 정부의 재난 대응 능력과 책임의식에 대한 비판이 커졌고 이어 박근혜 정부가 국가 운영을 사유화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지며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통과되었습니다. 2017년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 일치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하며 대통령직 파면을 결정하였습니다. 이로써 박근혜 정부는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이 탄핵을 통해 직위에서 물러난 사례가 되었습니다. 이후 우리나라는 문재인 정부를 거쳐 현재 윤석열 정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장장 3년간 연재된 로빈의 한국사 재미있게 보셨나요? 저희는 더욱 다양한 나라의 역사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로빈의 역사 기록.